이어서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바이든 정부의 산업, 통상 정책과 대응 과제입니다. 세션 참여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좌장이신 장지상 경북대학교 교수님입니다. 다음은 첫 번째 발표자인 윤여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님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발표자인 문종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님입니다. 다음은 토론자로 참석하신 장윤종 포스코 경영연구원 자문역님입니다. 끝으로 토론자로 참석하신 안덕근 서울대학교 교수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좌장이신 장지상 교수님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두 번째 세션 사회를 맡은 경북대학교 장지상 교수입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제 주로 거시경제, 통화정책, 재정정책 관련해서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봤다면은 이번 세션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산업 통상 정책을 주로 중심으로 해서 바이든 정책을 한번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의 어떤 통상 정책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 대응 과제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70분인데요. 우선 두 분 발표자께서는 20분씩 발표하시고 토론자께서는 10분씩 토론을 해주시고 나머지 시간은 좀 현재 유튜브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께 질의나를 한 기회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발표자 두 분께서 응답을 하시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외정책연구원의 윤여준 미주팀장님께서 바이든 정부의 대외 경제 정책과 대응 과제에 대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20분입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TF 미주팀의 윤여준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바이든 정부의 대외 경제 정책과 대응 과제입니다. 이미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지가 꽤 돼서 아마 좀 많이 아시는 얘기들을 좀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먼저 제가 말씀드릴 주제 구성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바이든 정부의 대외 정책 기조 전반, 그러니까 이게 꼭 경제 정책뿐만 아니라 대외 정책 기조 전반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바이든 정부가 적극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정책, 그리고 이제 그에 이은 대중국 통상 정책, 그리고 이제 WTO 다자주의 정책, 그리고 무역 협정 및 관세 정책 이렇게 크게 한 5가지 정도 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든의 대외 정책 기조인데요. 몇 가지 키워드를 좀 뽑아봤습니다. 일단 가장 특징적인 것이 미국의 이제 리더십 부활을 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 정부 시절 어떻게 보면 이제 고립주의적이고 독단적인 좀 스탠스를 미국이 취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탈피를 해서 미국의 리더십을 부활시키겠다. 특히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현재 이제 그 냉전 종식 직후처럼 절대적인 슈퍼 파워까지는 아니지만 여전히 이제 전 세계에 이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 질서를 주도할 역량을 가진 국가는 미국뿐이다라는 기치고요. 특히 이제 중국이 급부상함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주도의 어떤 국제 질서 재편을 막기 위한 측면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동맹국과 적극 협력 및 관계 회복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트럼프 정부 시절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독단적이고 고립주의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동맹을 활용하고 이제 그 위한 정책보다는 동맹을 해하는 정책까지 펼쳐진 반면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 외교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동맹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뭐 외교 안보뿐만 아니라 통상, 경제 뭐 전 분야에 걸쳐서 이제 동맹국과 연대를 활용하겠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뭐 미군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고 이런 사태들을 좀 보면은 동맹을 활용을 하되 어떻게 보면 이제 동맹보다는 좀 국익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드러나고 있지 않나 하는 약간 그런 의문감도 좀 드는 상황입니다. 그밖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인권이나 민주주의 등의 이제 가치를 중시하겠다 외교 정책을 펴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중산층을 위한 외교 정책을 펴겠다가 있는데 이제 뭐 흔히 이제 중산층을 위한 정책은 이제 좀 국내 정책에만 국한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국내외 동시에 이제 잘 이루어져야 된다. 특히 이제 대외적으로는 공정한 국제 통상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그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고 대내적으로는 뭐 에너지나 인프라, 뭐 R&D, 교육 투자 등을 통해서 그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이제 중산층을 부흥한다. 이러한 두 부분이 대내외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된다. 약간 그러한 기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리더십 부활 측면에서 그 트럼프 정부 시절 그 미국이 탈퇴한 주요 국제 협약 및 국제 기구를 이제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어떻게 이제 재가입을 했는지 그런 현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가장 중요한 일단 파리 기후 협약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친환경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캠페인 시절부터 자신이 이제 당선되면은 무조건 재가입을 하겠다 해서 취임 직후에 바로 재가입을 했고요. WHO 같은 경우도 트럼프 정부 시절에는 이 단체가 친중국 성향을 갖고 있다라는 이유로 탈퇴를 했는데 거의 취임 직후에 재가입을 했습니다. 그밖에 이제 항공화 자유조약이나 이란 핵협정 같은 이제 안보 조약도 이제 재가입을 시사한 상황이고요. TPP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현재 약간 오리무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외 경제 정책으로 들어가서요. 먼저 가장 중요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자세한 부분은 이제 제 발표 다음에 이제 문종철 박사님이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약간 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그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2월에 그 행정명령을 발동을 해서 주요 품목 그리고 이제 주요 산업에 대한 공급망과 관련 리스크를 식별하고 그 리스크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마련하라는 이제 지시를 주요 이제 부처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품목 반도체나 대용량 배터리, 히토류, 뭐 의료 보건 이쪽 품목은 100일 이내에 이제 보고서를 제출하라. 그밖에 이제 산업, 그 방위 산업, ICT 산업, 뭐 보건, 에너지, 운송, 농업 등의 이제 주요 산업은 1년 내로 이제 분석을 마련을 해라라는 지시를 내렸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그 품목에 대한 100일 보고서는 이미 발간이 됐고 그 산업에 대한 보고서는 아마 내년 초 정도에 이제 발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공급망 재편을 위한 어떻게 보면 이제 준비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걸 하는 것은 이런 주요 안보나 그 경제를 위해서 이제 위한 주요 품목 그리고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셀프 서피션시를 좀 증가시키겠다. 하지만 이제 뭐 이런 뭐 품목을 모두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는 이제 동맹국과 협력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 배경이 좀 깔려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최근에 그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그 차량 공급의 한계가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봤을 때 공급망 재편 작업이 예상보다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겠다.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이제 현재 출판된 공급망 100일 조사 보고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보고서의 목적은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을 한다. 왜냐하면 이제 이러한 품목들은 국가 안보, 경제 안보, 그다음에 이제 기술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품목들이기 때문에 이들 품목에 대한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회복력 있는 공급망이란
뭐 예를 들어 코로나라든지 미중 갈등 뭐 같은 이제 외부 충격이 왔을 때 그 공급망을 그 이전 상태로 빨리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고요. 일단 표면적인 목적은 그거지만 좀 더 저변에 깔린 문제 의식은 뭐 지금까지 미국이 그간 이제 그 경제적 효율성만을 고려한 어떻게 보면 분업화. 여기서 이제 분업화는 이제 국내에서 분업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제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런 해외 국가로 생산 기지를 이전을 한다든지 약간 그런 측면이 이제 분업화죠. 그런 분업화로 인해서 이제 미국의 제조업이 붕괴가 됐다.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가 없어졌고 미국 노동자들이 이제 피해를 입었다라는 문제 의식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 새롭고 넓은 시각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의 필요성을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준비 작업이 다 지금 마련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간단히 이 100일 조사 보고서에서 그 보고서가 식별한 미국의 문제점을 좀 몇 가지 살펴보면요. 일단 제조 역량의 부재가 있습니다. 뭐 특히 그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거의 모든 이 그 대상 품목과 관련해 가지고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는 이제 약간 좀 문제점이 드러났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공급원의 집중화, 특히 뭐 이제 예를 들어 배터리의 원료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 이제 생산이 많이 안 되고 이제 주로 이제 해외 의존도가 높고 배터리 그 자체도 뭐 다 아시다시피 미국 회사도 생산을 합니다만은 일본의 뭐 파나소닉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SK 이런 회사들이 이제 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러한 문제점들이 이제 식별이 됐고 그에 맞는 이제 대응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이제 좀 더 자세히 정리를 했는데요. 뭐 이거 자세한 내용은 이제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참고를 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주요 내용만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특히 이제 첨단 배터리 국내 공급망 확보와 관련해서 이제 단기적 대응책을 에너지부 위주로 이제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리튬 전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리튬 전지가 이제 그 미국 기업이 물론 테슬라도 생산을 합니다만은 테슬라도 이제 중국에서 생산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 한국이나 일본 기업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 기업들도 굉장히 이런 그 배터리들을 많이 생산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이런 의존도 탈피를 위한 어떤 전략 그리고 이제 이거 관련해서 이제 특히 국내외 희귀 광물 지속 가능 생산 및 가공을 위한 투자. 이 희귀 광물은 뭐 배터리나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료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자연적인 요건에 의해서 뭐 미국의 매장량이 이제 많지가 않고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 그 에너지 회사들이 그 주요 예를 들어 이제 코발트 같으면은 콩고 뭐 민주공화국 이런 쪽으로 가서 이제 채굴을 하고 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마련하겠다. 약간 그런 단기적인 대응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강조하는 점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기반 구축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불공정 무역 관행과의 싸움, 그다음에 이제 미국 내 노동자와 이제 그 기술 혁신에 대한 지원들을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의 공급망 강화를 위한 장기 전략인데요. 이 내용을 뭐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장기 전략은 주로 이제 국내 생산, 궁극적으로는 이런 주요한 품목, 공급망상에 있는 이런 주요한 뭐 중간재라든지 품목에 대한 이제 국내 생산을 하거나 적어도 이제 공급망을 확실히 이제 확보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의회 주도로 뭐 중요한 반도체 국내 생산 및 연구 개발을 위해서 적어도 뭐 50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겠다. 뭐 에너지부 위주로 뭐 자동차 배터리 세대 국내 생산을 지원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좀 줄을 이루고 있고 대부분 이제 국내 생산을 위한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급망 재편 정책에 관해서는 뭐 이 정도로 이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주제에 이제 바이든 정부의 대중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바이든 정부 역시 기본적으로 이제 트럼프 정부와 마찬가지로 뭐 현재까지 강경한 대중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앞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기조는 그런 성향은 약간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지만 기조 자체는 굉장히 비슷한 강경한 정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반중 정서 추이가 너무 지금 심화되고 있고, 이 밑에 이제 그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 민주당 지지자냐 공화당 지지자냐에 관계없이 2005년부터 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지금 반중 정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초당적으로 반중 정서가 심화되고 있고, 그 옆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세계 주요국 역시 이제 반중 정서가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 그래서 이제 그런 기본적인 이제 환경이 그 바이든으로 하여금 강경한 대중적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제 트럼프 시기에 어떻게 보면 이제 독단적이고 약간 그런 그 현재 그런 분위기를 무시한 관세 위주의 정책을 펼치다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바이든 정부는 그 트럼프의 이런 전략들이 혹은 대중 정책들이 어떻게 비효율적이다, 비전략적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 디테일에 대해서는 좀 수정을 가야겠다라는 입장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탄생한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 그리고 오바마는 약간 좀 더 포용적인 중국 정책을 펼쳤죠. 그 트럼프와 오바마 사이에 약간 절충한, 그래서 흔히들 말하기에 이제 컨테인먼트와 인게이지먼트를 적절히 가미한 혹자들은 이제 콘게이지먼트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이제 봉쇄와 포용을 절충한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바이든의 대중 정책의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대외 정책 기조와 동일하게 동맹의 활용과 그다음에 가치를 중시한다는 점입니다. 뭐 트럼프는 이제 동맹을 전혀 무시한 정책을 썼는데, 바이든은 동맹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대중 정책을 펼치겠다. 그리고 더불어서 민주주의, 뭐 인권 등의 이제 그런 가치를 중시함으로써, 특히 이러한 부분이 이제 중국이 어떻게 보면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역시 이제 그 바이든 정부의 대중 정책은 큰 틀에서 봤을 때 바이든 정부의 통상 정책 3원칙 에 이제 부합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컨게이지먼트, 그 봉쇄와 포용을 적절히 혼합한 정책을 펼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뭐 인게이지먼트와 관련된 분야는 어떤 분야냐? 기후 변화나 코로나19 대응, 그다음에 이제 관세 정책. 특히 이제 관세 정책은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마도 이제 뭐 현재 이제 그 트럼프가 부과한 관세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이거를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거나 이제 악화되는 것으로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넣어놨고요. 하지만 이제 협력이 불가능한 분야는 이제 첨단 기술, 지금 공급망 재편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인권이나 민주주의와 관련된 가치들, 그다음에 이제 공급망 재편, 이렇게 이제 분야가 좀 나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역시 뭐 유사한 그 발언들을 해왔고요. 바이든 취임 이후 이제 대중 제재 동향은 이 표에서 이제 나타나듯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이제 WTO와 이제 다자주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바이든 행정부가 정책을 펼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WTO 체제로 대변되는 다자 통상 질서가 위기와 한계에 처했다고 지금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1995년 WTO가 출범한 이후에 지금까지의 성과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개도국의 다자체제 편입을 도왔다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상품 및 서비스 자유화 무역 확대에 기여를 했다든지 여러 가지 성과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 이제 급변하는 통상 환경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큰 위기와 한계에 봉착한 것은 사실이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DDA 협상이 거의 20년간 지금 지연되고 있고, 그밖에 이제 미중 갈등 심화나
분쟁 해결 기구 기능 정지, 뭐 코비드 19 등에 대해서 이제 적절히 대응을 못한다는 이제 비난의 직면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WTO 존립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이런 WTO의 문제점이고요. 물론 이제 외교 전문가이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그 국제 무대에서의 미국의 역할을 중시하는 바이든의 입장을 봤을 때는 트럼프처럼 이제 WTO에 대한 맹목적인 비난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WTO 개혁을 위해서 이제 노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물론 이제 그 미국 주도로 이제 WTO 개혁을 실행을 할 텐데요. 그러면 미국이 요구하는 WTO 개혁안은 어떤 것이냐를 간단히 좀 살펴보면 먼저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이 통보 강화는 이제 보조금 지급에 대한 통보 강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흔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농업 부분에 좀 국한되는 얘기지만 이 부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 전반, 제조업을 포함한 이제 산업 전반 보조금 지급에 대한 통보 강화. 이거 역시 이제 중국을 좀 타겟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만약 이렇게 통보 요건이 강화가 된다면 중국 제조 2025, 그러니까 중국이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국 제조 2025 안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특히 이제 반도체나 이런 주요 산업, 첨단 산업 부분에서 이제 보조금이 지급이 될 텐데 이러한 보조금의 구성 혹은 이제 그 내용들이 훨씬 더 투명해질 거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안 좋은 입장이고 그 미국으로서는 이제 좀 더 중국의 그러한 전략을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중국을 좀 타겟으로 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쟁 해결 제도의 개선이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이제 특히 이제 전통적으로 미국이 이제 WTO 분쟁 해결 제도에서 큰 재미를 못 봤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캐나다와 오랫동안 했던 뭐 연목 제재에 대한 그런 분쟁, 아마 몇 차례 이 WTO 쪽으로 올라갔는데 이제 대부분 미국이 패배를 해왔고 이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전통적으로 불만을 갖고 있어서 이런 불만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뭐 그다음으로 이제 신규 무역 규범의 제정, 특히 최근 이제 디지털 통상이 확산되면서 근데 이제 확산되는 반면에 이와 관련된 규범이 이제 WTO에는 좀 미비한 상황이고, 그밖에 이제 국영기업 보조금 및 강제 기술 이전 처벌 강화. 요건 이제 또 다시 이제 명백히 이제 중국을 타겟으로 한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한 규범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슈에 대한 규범을 제정을 한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 궤도국 우대 축소. 요 정도 이슈가 있을 것 같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위주로 이제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무역협정 부분인데요. 무역협정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공급망 재편 정책이 최우선 정책이라면은 이 무역협정 자체는 미국의 대외경제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후순위에 놓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바이든이 후보 시절에 캠페인 시절에 이제 뭐 인터뷰를 통해서 말한 것이 국내 상황이 정비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무역협정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명시를 했고요. 그러한 스탠스가 지금까지 아직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여기서 이제 국내 상황 정비는 뭐 코로나 19로 인한 어떤 경제 위기 회복 뭐 이런 것을 들 수가 있겠죠. 뭐 하지만 이제 만약 미국이 이제 새로운 무역 협정에 임하게 된다면은 특히 이제 노동과 환경 이슈를 중시하겠다. 이거는 뭐 바이든 대통령의 전반적인 철학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뭐 캐서린 타이 특히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있는 CPTPP 관련해서도 USTR 캐서린 타이도 뭐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미국이 새로운 무역 협정을 임하게 될 때 노동 환경 규범을 강화를 한다면은 어떤 게 벤치마크가 될 것이냐. 뭐 최근 이제 나프타 2.0이라고도 볼 수 있는 USMCA가 이제 벤치마크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뭐 여기 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 전에 코러스나 TPP 같은 경우는 노동 환경 관련 조항이 이제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이제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데 USMCA는 이제 거의 전부 다 이제 그러한 조항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앞으로 이제 미국이 임하는 무역 협정은 USMCA를 벤치마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뭐 CPP와 관련된 이제 미국이 이제 메가 FTA에 귀환을 할 것이냐. 물론 이제 오바마 정부 때 CPP를
가입을 하고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CPP에 탈퇴를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뭐 아직까지 말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최근 알셉의 출범 그리고 이제 중국의 영향력 급부상 그리고 이제 중국 견제를 위해서는 특히 어떤 식으로든 미국이 아태 지역에서는 인게이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어떤 방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CPTPP 재가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CPTPP가 아닌 또 다른 형태의 어떤 다른 그 트럼프 정부 말기에 나왔던 EPN 같은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떠한 형태로든 아태 지역에서는 인게이지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예상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관세 정책인데요. 관세 정책은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식 보호무역주의의 잔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01조 대중국 관세 그리고 232조 철강 알루미늄 관세가 있는데 물론 이제 301조 중국 그 관세에 대해서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은 캠페인 시절부터 이게 이제 효율적인 건 아니다라고 인정을 했지만은 현재 이제 국내 여론, 특히 이제 대중국 여론 때문에 관세를 쉽게 이제 철폐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대중국 관세 같은 경우는 아마 정말 쉽게 철폐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32조 철강 관세, 알루미늄 관세는 아직까지는 철폐를 하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현재 이제 미국과 EU 간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봤을 때 조만간 철폐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이 이제 EU를 포함한 전 세계에 이제 230여 철강 관세를 매김으로 인해서 EU도 미국에 이제 보복 관세를 매기게 됐는데요. 1차, 2차로 나눠서 매겼는데 1차는 이미 매겼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6월에 예정된 보복 관세를 2차 보복 관세를 현재 유예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된 배경에는 미국과 EU 사이의 가장 오래된 통상 분쟁 중에 하나인 항공기 보조금 문제. 특히 이제 이 항공기 보조금 문제로 트럼프 정부가 EU에 부과한 관세 그리고 이제 EU가 부과하기로 예정된 보복 관세가 현재 이제 5년간 유예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즉 이제 미국과 EU 간에 어떻게 보면 약간의 해빙 무드가 있는 것으로 같고 특히 이제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에 이제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될 때 동맹으로 여겨지는 EU와 이제 소모적인 분쟁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좀 인식의 변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거의 시작 단계로 이제 일단 그런 항공기 보조금 문제에 대한 거는 약간 해결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32조 관세를 철폐하는 수순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빠르면 올해 안에 이렇게 철폐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주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바이든 시대 우리의 통상정책 기본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자유무역 기반 위에 공정성, 투명성, 공감성이 가미된 통상정책을 펼 수가 있고 아직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굉장히 확산된 상황인데 하지만 이제 우리는 자유무역 원칙을 고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WTO 개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규칙 기반 그리고 자유무역과 다자체제를 지향하는 국가 그룹과 협력을 강화를 해야 된다. 예전에 이제 서울 클럽이라든가 이런 식의 이제 중견 통상 국가 그룹을 결성을 시도를 했지만 약간 무산된 바가 있지만 그런 결성을 재시도한다든지 혹은 기존에 이제 WTO 개혁 그룹과 협력을 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이제 비슷한 거를 지향하는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제 신남방 신북방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미중 통상 분쟁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특히 이제 최근 그런 일환에서 미국 중심 공무방 재편 참여 및 협력 방안 제시 이러한 것은 이제 우리 강점 분야에서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통상 정책에서 다음은 이제 산업 정책으로 넘어가서 산업연구원 문종철 연구위원께서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 세계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20분 내로 좀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마지막 세션을 이제 담당하게 된 산업연구원의 문종철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준비한 얘기는 이제 지금까지 쭉 그 논의가 됐던 그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 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그런 영향 속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에서 이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이제 처음에 이제 이 발표를 의뢰를 받았을 때 이제 바이든의 산업 정책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뭐 미국이라는 나라가 언제는 뭐 안 그랬겠습니다만 뭐 사회주의 국가라든가 아니면은 과거 우리나라 경제개발기처럼 어떤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이제 산업 정책을 이제 마련하고 추진한다기보다는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서 이제 그 타겟이 되는 산업을 이제 그 정하고 그 산업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방식의 이제 산업 정책을 취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이번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첨단 산업 등 그런 이제 산업의 이제 타겟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보면 이제 산업과 관련된 정책으로 보면 이제 인프라 정비라든가 이제 현대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재정 지출을 늘리는 이제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러한 이제 직접적으로 산업을 타겟으로 하는 정책들은 그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중에 이제 극히 일부분이다. 그 외에 그 수많은 다른 정책들이 그 궁극적으로는 이제 산업에 영향을 미치면서 근본적인 이제 세계 산업 환경을 이제 변화시키는 이제 그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특히 이제 그 다른 정권 때하고 비교해봐도 이 바이든 시대는 어떤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이제 그 한다기보다는 그 다른 데 목적이 있는 이제 정책을 수행하면서 그 수행을 하는 이제 부산물이랄까 어떤 궁극적인 결과물로서 그런 이제 산업을 어떤 이제 그 그러니까 기저 수준에서 그러니까 근본부터 이렇게 변화를 시키는 이제 그런 결과를 이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책으로 이제 꼽을 수 있는 게 이제 뭐 지금까지 쭉 논의가 됐습니다만 이제 환경 정책, 노동 정책, 그다음에 대외 및 이제 안보 정책을 들 수 있고요. 뭐 대외 및 안보 정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직접적으로 이제 다른 국가에까지 이제 그 어떤 그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환경 정책이라든가 노동 정책은 아까 이제 윤여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무역 협정에 이렇게 반영되는 형태로 해가지고 자국뿐만 아니라 타국에게도 그거를 이제 따르도록 이제 종용을 하는, 그럼으로써 이제 전체 세계 산업의 그 구조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 세 가지 정책 중에서 우선 첫 번째 그 바이든의 환경 정책이 이제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환경 정책은 이제 바이든의 정책 중에서 어떤 이제 개별 산업들의 이제 산업 구조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뭐 환경 정책에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종 같은 경우에 이를테면 뭐 자동차라든가 석유화학이라든가 철강, 에너지 같은 이런 업종들은 이제 제품, 그다음에 이제 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 그다음에 이제 제품을 생산하는 그 기술이 적용되는 이제 생산 공정까지 모든 이제 그 산업 생태계 전체에 대해서 이제 패러다임 수준에서 이제 변화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할 수 있는 기업이나 산업 그 국가는 이제 생존을 하고, 이제 그렇지 못한 이제 기업이나 산업 국가는 이제 아마도 도태돼서 이제 사라질 그런 이제 운명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이제 환경 정책에 이제 각 산업에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좀 보겠는데, 우선 이제 그 가장 이제 핫한 산업 중에 하나인 이제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이제 좀 먼저 논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 이제 바이든의 이제 환경 정책의 덕분에 이제 어떤 그 자동차의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자동차의 이제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동력원, 그러니까 동력기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엔진에서 이제 그 근본적인 기술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거의 뭐 150년에 걸쳐서 이제 석유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엔진을 돌리는 이제 내연기관 위주로 이렇게 모든 기술이 이제 개발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생태계가 형성이 됐었는데, 그게 이제 이 바이든의 환경 정책과 그 환경 정책에 힘입어서 이게 이제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걸로 이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따라서 지금까지 그 쌓아 올렸던 백몇십 년을 쌓아 올렸던 그런 내연기관의 엔진 생산에 관련된 이제 기술이라든가 산업이 아마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도태돼서 이제 그 어떤 유물로만 남을 가능성이 높고, 대신 이제 그 자리를 어떤 전기차 생산과 관련된 배터리라든가 아니면 모터라든가 그런 이제 그 생산과 관련된 기술과 산업이 부상을 하면서 어떤 자동차 산업의 이제 생태계 자체가 변화를 하게 될 거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내연기관 체제의 그
기술에 의존하던 그런 기업들은 이제 도태와 적응의 갈림길, 다시 말하면 이제 새로 이제 전기차 시대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여기에 적응하는 기업들은 이제 살아남을 수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하고 이제 그 기존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내연기관과 관련된 기술을 미련을 가지거나 이제 붙들고 있는 기업들은 이제 그 도태되는 그런 이제 그 갈림길에 서게 될 거고, 만약 설령 이제 그런 기업들이 이제 그 내연기관에서 이제 전기차로 이제 그러니까 그 적응에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이제 그런 이행 과정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지금까지 쌓아 올려왔던 기술을 거의 이제 폐기 처분을 하고 새로운 기술을 이제 받아들여서 이제 그 체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아마도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막대한 소요 비용이 이제 들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석유 관련 산업인데, 사실 이제 석유 관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경 보전을 이제 명분으로 해가지고 석유의 시추 단계부터, 그러니까 아예 생산 단계부터 이제 굉장히 강력한 규제를 걸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 때 이제 많이 풀어가지고 이제 뭐 셰일가스 생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근해에서의 연근해에서의 그 원유 시추도 추진을 했다가 이거를 이제 다시 이제 금지를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석유 생산 자체가 감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가가 이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런 유가 상승은 이제 그 관련 업계, 그 다음에 이제 석유에 이제 그 의존을 하게 돼 있는 그런 업계들의 이제 생산 비용 상승으로 연결되고요. 여기에 이제 더해가지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자동차, 그러니까 친환경 자동차라든가 에너지 생산,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이런 이제 자동차나 기존에 이제 석유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해왔던 이제 그 업종에서의 그 석유 의존도 자체가 축소됨으로써 이제 석유가 이제 그 사용되는 이제 그 범위가 굉장히 좁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석유 관련 산업의 존립 기반 자체가 이제 축소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그래서 이제 그 석유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에 이제 누렸던 어떤 절대적인 지위를 이제 잃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논의를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철강 산업인데, 이 철강 산업과 이제 더불어서 이제 그 화제가 되고 이제 탄소 국경세 이제 도입이 이제 요새 이제 화제가 되고 있죠. 이제 그런 탄소 국경세가 도입되면서 이제 철강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지금까지 대부분의 이제 철강 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석탄에서 나온 이제 코크스를 가지고 이제 이제 그 철광석에서 이제 불순물을 제거하고 이제 그 철을 이제 생산하는 그런 기술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제 막대한 양의 이제 탄소가 배출이 되게 되는데, 그런 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산업에 이제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래서 이제 철강 산업이 이런 바이든의 이제 친환경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 중에 하나인데, 이 탄소 국경세를 철강 산업이 피하려면은 어떤 석탄 사용에 의존하지 않는 이제 효율적인 기술이 이제 개발이 되고 이제 정착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이런 기술 자체는 이제 존재를 하긴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기존의 이제 코크스를 사용하는 방식보다는 좀 비용이 더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보급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태라서, 만약에 이제 그런 상태가 이제 굉장히 장기화가 된다면은 이 탄소 국경 조정세라는 것 자체가 어떤 생산에서의 이제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게 되고, 거의 영구적인 이제 생산 비용, 그러니까 철강 분야에서 이제 거의 영구적인 이제 생산 비용 증가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바이든이 이제 이 정책 중에 주요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니까 낡은 그 인프라스트럭처 이제 현대화하는 그런 정책을 이제 들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그 인프라스트럭처의 확충을 하려면은 이제 건설에 이제 그러니까 건설을 해야 되고, 건설을 하려면은 철강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탄소 국경 조정세를 통해서 이제 철강의 자체의 그 생산 비용이 상승하게 된다면은 결국은 이제 그런 이제 철강을 사용하는 이제 산업들, 뭐 건설도 그렇겠습니다만 뭐 자동차도 그렇고 여러 분야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이제 상승한다는 걸 의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이제 탄소 국경, 그러니까 바이든의 이제 친환경 정책으로 인한 이제 어떤 탄소 국경세의 도입 등은 어떤 전 산업에 걸쳐서 이제 생산의 이제 고비용화를 이제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자동차, 지금까지 논의했던 자동차라든가 철강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이제 그 가장 이제 핵심 그리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바이든의 이제 환경 정책이 그 미치는 영향이 그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이제 시사하는 바가 이제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제 환경 정책에 이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논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의 노동 정책하고 이제 산업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그 지금까지 환경 정책에 대해서 이제 쭉 논의를 했습니다만, 사실 환경 정책은 이제 기사 쓸거리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제 그 토픽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만, 제가 보는 현재에서는 그 산업에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는 그런 바이든의 환경 정책보다는 이 노동 정책에 훨씬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이런 각종 정책의 출발점은 이제 결국은 이제 노동 정책에서 이제 출발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는 왜 이제 이 노동 정책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 바이든 현재 이제 집권하고 있는 이제 바이든과 민주당의 이제 주요 지지 기반이 이제 기업이 아니라 이제 노동자 계층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제 뭐 말씀하셨지만 저는 노동자 계층의 이제 그 주장과 감성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이제 거고, 그렇게 해서 이런 거를 의식한 정책을 이제 그 세우게 되다 보면은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산업에도 이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노동자 계층의 주장과 감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이제 이런 단어를 썼냐 하면은 그런 이제 노동자 계층의 그런 이해관계에 맞추는 정책이 사실은 경제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옳은 건가 하는 확신이 스스로가 들지가 않거든요. 이를테면 이제 그 노동자들이 어떤 느끼는 주장하는 거, 그다음에 노동자들이 이제 그 느끼는 그런 게 과연 팩트에 기반한 거냐, 아니면은 이제 자기들의 어떤 이제 피해 의식을 이제 그 어디 다른 이제 그 희생양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뒤집어 씌우면서 그게 이제 그 정책 형성에 이제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산업에다 영향을 미치냐, 그런 조금 이제 고민거리가 있어가지고 이제 주장과 이제 감성이라는 그 표현을 썼는데, 이제 쉽게 하면 이제 노동자 계층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자기들이 이제 그 세계 금융위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살기가 힘들어졌는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그 어떤 미국의 이제 근본적인 이제 그 경제 구조라든가 생산 구조라든가 이런 거에 이제서 찾기보다는 이제 쉽게 이제 외부적인 요인에서, 즉 뭐 중국의 탓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물건들을 이제 그 덤핑으로 이제 그 팔아서 이제 그 미국 자체의 산업을 이제 무너뜨린다고, 이제 무너뜨려 가지고 자기들을 실업자로 만든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한다거나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 가지고 결국은 이제 미국이라는 이제 이 민주주의 국가의 특성상 이런 게 이제 투표에 반영이 되고, 결국 이제 투표에 반영이 돼서 정권을 잡게 되면은 결국 거기에 맞추는 이제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지금 뭐 쭉 논의가 되고 있지만 탈세계화, 그다음에 이제 그 글로벌 그 가치 사슬로 이제 대변되어 왔던 어떤 그 공급 사슬의 해체 등으로 이제 연결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제 노동자 계층의 이제 이해관계를 좀 더 이제 대변을 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업의 입장보다는 이제 노동자 입장을 이제 더 고려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아니면은 법인세 인상, 부자 증세, 이런 이제 그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결과물이 나오게 되다 그러니까 뭐 최저임금 인상이나 이제 법인세 인상이 이제 그 하게 되다 보면 혼자 다른 국가가 가만히 있는데 혼자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건 결국 이제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의 이제 투자 매력도를 이제 하락시키는 이제 그런 이제 그 현상이 나오게 되고, 결국은 이제 거기서의 이제 그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거를 뭐 어떤 식으로 보전을 하게 되냐면, 아까 이제 그 조세 분야에서 언급되었던 이제 최저법인세를 이제 그 재창을 해가지고 전 세계가 그걸 따르도록 만든, 결국은 이제 다른 나라의 이제 조세 주권까지 간섭을 하면서까지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의 그런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를 이제 실현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주장하는 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이제 리쇼링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다른 나라 기업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사업을 하려면은 뭐 이게 뭐 바이 아메리칸 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뭐 미국에서 나오는 원재료로 써서 미국에서 생산을 하라는 식의 그런 요구를 한다든가, 이제 이런 이제 그 현상까지 이제 귀결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노동자 계층의 주장과 감성 이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에서 또 하나는 이제 이 독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이제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가파라고도 불리고 또 이제 다른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끼워가지고 이제 뭐 그 거대 이제 IT 기업들이 이제 그런 그 정보통신 그 산업 자체를 장악하고 있는 거를 굉장히 이제 그 안 좋게 보고 있고, 이거를 이제 해체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IT 기업들이 사실은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제 민주당을 이제 공화당보다는 이제 민주당을 이제 지지하는 입장에 있다. 문제는 이제 바이든이 그런 이제 독점 해체를 이제 추진을 하면서 자기들의 이제 지지 기반하고 이제 지지 기반 특히 이제 경제적으로 상당히 이제 그 도움을 주는 그런 지지 기반과 이제 충돌을 하는 이제 그런 현상을 이제 그 보이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래서 바이든이 이제 그 뭐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지만 실제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과연 이게 그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건가? 결국은 이제 이런 이제 자기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는 이제 정책을 이제 펼쳐가면서 오히려 이제 미국의 경쟁력을 이제 스스로 깎아먹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의심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런 이제 바이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바이든의 어떤 노동 정책은 이제 공급 사슬의 국내화로 연결돼서 이제 그 연쇄 효과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제 가장 이제 먼저 들 수 있는 게 그 아까 얘기했던 글로벌 가치 사슬의 해체, 그 다음에 이제 가치 사슬의 국내화. 즉 다시 말하면 이제 그동안 이제 뭐 어떤 그 서플라이 체인을 이제 해외에 이제 의존했다면 이걸 다시 미국 국내로 돌려라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최저임금과 법인세 인상에 따른 이제 투자 유치 조건의 이제 불리함을 상쇄하기 위해서 최소 법인세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자기들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한테까지 이제 어떤 종용을 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노동 정책은 이제 특히 뭐 영향을 뭐 안 미치는 산업이 없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개발도상국의 이제 저임금 노동력의 의존도가 높은 산업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섬유 산업 같은 걸 들 수 있겠죠. 이런 거에 이제 굉장히 이제 큰 영향을 이제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가장 비근한 이제 실례로서는 이제 물론 이제 정치적 의도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그 조치이긴 합니다만, 이제 열악한 노동 환경을 구실로 해가지고 이제 그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되는 이제 섬유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한 거를 예로 들 수 있겠는데, 뭐 굳이 뭐 이게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제 노동 조건을 이제 그 구실로 해가지고 언제든지 수입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게 이런 이제 실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논의될 거는 이제 바이든 정책이 이제 외교 안보 정책에 미치는 이제 영향인데, 이제 이 바이든 정부의 이제 대외 정책 및 안보 전략은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 생산의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제 유일하게 이제 모든 건 이제 트럼프 시 때 했던 정책을 다 롤백을 하고 있는 와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계승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대중 강경책인데, 이 대중 강경책 속에서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공급 사슬에서 중국이 존재하는 것 자체를 이제 그 큰 리스크로 받아들이고, 특히 그 중에서도 안보상 중요한 산업일수록 되도록이면 이제 중국을 배제하고 중국과의 연결고리를 끊으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공급 사슬 국내화의 움직임으로 귀결이 되고 있고요. 그러한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는 이제 대표적인 산업이 이제 첨단 기술 산업 그리고 정보통신 산업이라고 들 수 있겠습니다. 이 첨단 기술 산업하고 이제 정보통신 산업은 현재 시점에서 이제 미중 대립의 어떤 핵심을 이루는 산업이고요. 이 중국이 이런 어떤 정보통신 산업 시장을 잠식해오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제 그 이 중국의 도전을 이제 그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냐면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원천 기술에서 이제 중국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 뭐 앞으로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을 이제 충분히 활용해서 이제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이제 걸고 넘어져서 이제 중국을 견제할 것이다. 그러면은 그러한 미국의 견제 속에서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 거냐? 아마도 이제 뭐 두 가지 방법으로 대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중국이 이제 미국이 보유한 기술을 이제 취득을 하는 방법. 그러니까 미국이 보유한 원천 기술을 취득하는 방법. 그건 이제 합법적일 수도 있고 불법적일 수도 있는데, 이제 뭐 합법적인 M&A를 통해서 이제 취득을 하든지, 물론 이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부터 시작해서 바이든까지 어떤 중국 기업의 미국 기업의 인수 합병이나 투자를 이제 그 규제하는 이제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죠. 그다음에 뭐 불법,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산업 스파이를 이제 동원을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미국의 보유한 기술을 취득하려고 하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중국이 자기들의 독자 기술을 개발하고 그런 독자 기술을 이제 저가 공세와 이제 각종 이제 프로모션을 통해서 이제 특히 개발도상국 위주로 이런 기술을 보급을 해가지고 자국의 기술을 이제 표준으로 만드는 그런 이제 방법을 취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이제 대표적인 이제 케이스가 미국에 의해서 이제 제재를 받게 되는 이제 화웨이가 이제 구글의 이제 안드로이드 체제를 이제 떠나가지고 독자적인 운영 체제를 개발해서 그걸로 화웨이 폰에 이제 심어가지고 이제 보급을 해서 그걸로 이제 표준을 만든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상황이 전개될 거냐 하면은, 이러한 중국의 움직이 되면서 미국이 얼마나 이런
그 자국의 기술 유출과 어떤 중국산 제품의 보급 방지에 이제 성공을 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그 외교 안보 정책의 지금까지에 대해서는 이제 그 뭐 첨단 기술과 정보통신 산업까지 얘기했는데 사실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별로 이렇게 아직까지는 주목을 안 받는 이제 부분이긴 합니다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제 어떤 산업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가 제 생각으로 이제 군수하고 항공우주 산업에 이제 그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군수와 항공우주 산업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현재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에는 미국이 이제 중국에게 절대 우위를 정하고 있는 산업이고 그다음에 이제 미중 경쟁에서 이제 어떤 패권 경쟁에서 이제 핵심을 이루는 산업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고 이제 패권 경쟁에서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어떤 점에서 보면 미국의 이제 최후의 보루와 같은 분야가 이제 그러니까 군수와 항공우주 산업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중국은 이제 끊임없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도전을 하려고 하고 이미 이제 중국이 굉장히 상당한 수준까지 뭐 자체적인 이제 그 무기를 개발한다든가 심지어는 이제 우주 개발까지 이제 나서고 있는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이제 그 중국의 도전에 대해서 미국은 아까도 첨단 기술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각종 이제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리 통제를 통해서 각국의 이제 그 파생 산업 및 관련된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제 그 바이든의 정책이 이제 산업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될 거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우선 이제 바이든 시대의 이제 핵 문제는 뭐냐면은 뭐 경제를 직접적으로 타겟으로 하지 않는 그런 요인들이 산업 환경을 이제 유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그 변화된 환경에 대해서 적응을 이제 강제한다 이런 이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이런 산업의 변화를 주는 원인이 어떤 경제적인 요인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미국 내에 이제 어떤 국내의 이제 인구, 사회, 정치 구조의 변화가 이제 그러니까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우리하고 별로 상관없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움직임에도 우리의 이제 산업이나 경제에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런 이제 경제 관련 정책이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경제학에서 배워왔던 그런 이제 그 분석 틀이나 이제 사고로는 이제 설명이 안 되는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이제 그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그 산업 분야가 우리의 주력 산업하고 굉장히 많이 겹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자동차도 그렇고 철강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이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요소들을 이제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의 영향을 직접 간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면은 이제 세계 산업의 이제 동향 예측과 이제 우리 산업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데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생각해왔던 경제적인 요인, 그다음 뭐 한미 관계라든가 미국의 이제 뭐 대외 관계라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하고 상관없다고 생각됐던 이제 미국의 이제 국내 정치, 사회 등의 요소까지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폭넓게 이제 파악하고 분석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대응해야 될 거는 이제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이제 투트랙 전략에 불가피하게 될 거다. 즉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중으로 이제 우리가 대비를 하지 않으면은 곤란하다는 얘기인데 우선은 이제 첫 번째는 외교 안보와 관련해서 이제 미중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투트랙 전략. 문제는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이제 그 대립을 하면서 서로 이제 갈라서려고 하고 있고 디커플링의 얘기가 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미국과 중국이라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산업 입장에서는 제일 큰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넘버 1, 2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어느 하나도 이제 그 버리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중국의 비중이 현재는 이제 미국보다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국을 무시를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우리가 우리 이제 주요 이제 미래 주력 산업의 원천 기술의 그 소스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을 의식하지 않고 대응하기는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 대미 대중에서의 투트랙 전략의 수립과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바이든 정책이 이제 그 환경과 노동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또 투트랙 전략을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정부 입장에서 보라기보다는 이제 기업이 이제 대응해야 될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 환경과 노동 정책이 이제 뭐 지금까지 뭐 목표를 세워놓고 이제 뭐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전 세계가 다 똑같은 속도로 이거를 적용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바이든의 환경 노동 정책에 대해서
보조를 맞춰 나갈 수 있는 선진국 시장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대해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이제 개발도상국 시장이 있는데 바이든이 이제 그러니까 바이든과 선진국이 그런 이제 선진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해서 우리가 거기만 이제 따라가서 발맞춰야 될 거냐? 개발도상국 시장들은 특히 뭐 인도라든가 아프리카 같은 이런 시장들을 이제 포기를 할 거냐라는 얘기죠. 뭐 비근한 예로 자동차를 산업을 예로 들면은 아까 이제 뭐 그 내연기관하고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실컷 얘기를 했습니다만 선진국들은 전기차 체제로 바꾸는 게 굉장히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뭐 인도라든가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실제 지금 전기 공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에서 그 전기차로의 전환이 언제까지 일어나느냐. 즉 다시 말하면은 이제 세계 시장 자동차 시장도 이제 양분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전기차와 이제 기존의 이제 내연기관으로 양분화되고 그러면 우리 자동차 산업도 이 전기차 한동안 한 최소 한 40년 정도까지는 40년 후까지는 이제 전기차와 내연기관에 이제 양쪽으로 대응을 하는 체제가 되지 않으면은 이제 곤란할 것이다. 뭐 궁극적으로는 전기차로 이행을 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이제 곤란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과도기 동안에는 이제 그 정책의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이제 그 선진국 대응,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못한 이제 개발도상국 대응으로 해가지고 이제 결국 투트랙 전략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저 긴 얘기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문종철 박사님, 문 박사님 감사합니다. 세션에서 두 분의 토론자를 모셨는데요. 먼저 우리 장윤종 포스코 경영연구원 자문위원께서는 주로 이제 산업 정책과 관련해서 아마 토론이 있겠습니다만은 10분 정도로 좀 시간을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그 포스코 경영연구원의 장윤종입니다. 10분이 다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 가능한 한 그 좀 짧게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그 바이든 정부 그 산업을 논하기 전에 좀 더 크게 보면은 그 바이든 정부의 그 경제관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동안에 세계 경제를 끌고 오던 그 작은 정부 시장을 주도하던 그 미국 경제의 특성이 없어지고 아 이거 정부 역할이 중요하구나 경제에 해가지고 정부의 역할을 이제 중요시하는 거죠. 그게 지금 나오는 뭐 인프라 법안이 마찬가지고 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하면은 민간의 그 생산성이 더 올라가고 좋아진다. 예를 들어서 뭐 그게 스필오버 이펙트가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어린애들한테 투자하면은 유아 조기 투자가 결국은 그네들의 어떤 그 스킬이라든지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걸 더 효과를 촉진한다든지 그다음에 정부가 코오디네이션을 하면은 그 경제가 더 좋아진다든지 해가지고 정부 역할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미국으로서는 썩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바이든 정부의 특징이라는 거는 우리가 너무 쉽게 아는 그 정부 역할이 중요하고 그 산업을 조정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관에 입각해서 그 산업 정책이 이루어지는데 그 트럼프 정부 때를 이어받아 가지고 굉장히 강력한 그 산업 정책의 지금 틀을 구축한 걸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제가 간략하게 이제 요약을 했는데 종축, 수직축이 고유의 이제 산업 정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축에 보면은 위가 이제 그 기술이고 아래가 산업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에서 그 동안에는 뭐 WTO에도 이제 강조했듯이 리서치만 해야 되고 프리 컴피티티브한 경쟁 전에 리서치만 정부가 지원을 하고 디벨롭먼트는 민간에 맡겨야 된다는데 이번에 이제 미국의 혁신 경쟁법 지금 이제 하원에 계류돼 있고 상원은 통과했죠. 이 법에 따르면은 반도체에도 520억 달러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R&D 쪽에도 5년간에 2천억 달러 우리가 하면 200조를 이제 넣는 건데 대대적인 투자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리서치뿐만 아니라 디벨롭먼트에도 정부가 들어가야 된다. 가지고 굉장히 우리로 보면은 너무 대한민국 정책으로 수렴하는 거 아니냐라는 걸 보듯이 우리는 자꾸 이제 우리 기초 연구로 가는데 미국은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라는 게 리서치만 갖고는 안 된다, 들어와야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WTO 룰도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생각할 게 많아가지고 이제 다작까지는 아직 잘 가지 못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바이든 정부 정책은 한국 정책과 유사하게 컨버즈되는 식으로 온다라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종축에서 그래서 제가 신흥기술 우위와
첨단 제조에 이게 표시를 하는 건데 신흥 기술을 리서치해가지고 바로 그거를 매뉴팩처링으로 가도록 하는 정책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 실제로 그 내셔널 사이언스 파운데이션 국가과학재단 내에 이미 프로덕션을 하는 그런 실을 이미 설치를 해서 법만 통과돼서 돈이 들어오면은 바로 실행을 하는. 그래서 이 프로덕 쪽으로도 그게 이제 첨단 제조 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대대적으로 이제 추진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은 아직 법이 지금 아직 하원에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하반기 내지 내년 가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혁신적으로 지금은 혁신이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결국 산업 정책의 축은 중국이에요. 중국이 이제 워낙 이제 신흥 기술, 이머징 테크놀로지 앤 인더스트리를 치고 나가니까 미국도 그러니까 중국화되는 거죠. 미국 정책이 이제 거기에 이제 이 책이 하나 나왔죠. 백악관에 근무하는 선임 국장인가 뭐 이런 분이 썼는데 중국 공산당은 절대 자기 체제를 변화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이든이 들고 나오는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는 제가 볼 때 그 사람 논리에 따른 것 같아서 절대 변하지 않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우위를 서서 간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제 결론은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미국도 중국과 동일한 정책을 써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미국이 결국은 인공지능이 됐건 양자 컴퓨터가 됐건 반도체가 됐건 전부 정부가 같이 지원하면서 민관 협력 체제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제 종축인데 이거 그냥 산업 정책만 갖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행축의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서포트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가 안보인데 이게 이제 견제가 됩니다. 견제 정책이 되는데 미국이 볼 때 저거 불합리하다. 저거 뭐 불법인지 편법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거 말이 안 된다고 하면은 국가 안보를 명목으로 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걸 뭐 제도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화웨이한테 수출하지 마라. 그다음에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회사한테 ASML한테 너 팔지 마라. 그래서 미국이 세계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의 명령권을 발동해서 규제를 하는 견제를 하는 엄청난 툴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반도체를 한번 해놓고 보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가 작동이 되나 안 되나 보는데 그게 작동이 안 되면 그 다음 넥스트 스테이지로 또 계속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국가 안보를 가지고 중국이 첨단으로 가지 못하도록 맞는 견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통상 정책에서 이거는 이제 아직 클리어하게 이제 그림이 잘 아직은 안 나온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묶을 거냐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동맹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동맹론을 아직 확정을 못했기 때문에 통상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큰 그림을 아직 못 그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가 안보에서는 우리가 이제 공급망 하듯이 동맹 공급망을 만들고 그다음에 통상 정책에서도 아마 동맹이 중심이 되는 무슨 협정들이 중심이 돼서 횡축이 만들어지고 그걸 베이스로 해서 중국보다 첨단 기술, 그러니까 소위 이머징 테크놀로지의 우위를 가지면서 그거에 대한 산업을 끌고 가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정책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 근데 문제는 이제 소위 우리가 하면은 뭐 이게 예를 들어 말대로 다 될 것 같으면 뭐 세상 일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패스 디펜던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미국이 이렇게 해오질 않았는데 그래서 바이든 정부의 이 정책이 어떻게 될 거냐 해서 지금 바이든 정부의 4년 플러스 4년을 하면 이 사이에 세계에 이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로 중국의 GDP가 이제 미국 GDP를 넘어가죠. 이제 그건 이제 팩트로 아마 일어날 거로 되는데 지금 위안화가 1달러 대 한 6.5 정도 되는데 저기 1달러 대 그래서 미국이 환율 정책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1달러에 5.5달러 가면 바로 그냥 미국 100%를 넘어가 버리니까 지금 이제 어쨌든 지금은 뭐 2030년에서 2008년인데 지금 코로나 사태 속에서 점점 저게 이제 빨라질 거예요. 저게 지금 그래서 저게 바이든 정부 1기 말기에 나타날지 2기 초에 나타날지 모르지만은 저게 미국의 일단 GDP가 중국에 추월당한다. 요번에 요 8월 초에 나왔죠. 8월 초에 나오면은 그동안에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미국이 항상 얘기했던 거는 너희가 퀀티티 논문 수는 많아도
피인용도는 우리가 많다 그랬는데 2020년 그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크로스가 요번에 2020년 말에 이루어진 걸로 해가지고 지금 중국은 하여튼 한번 넘어가면 그다음에 복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는 미국이 인공지능에 자기가 우위라는 얘기를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지금 이제 적어도 논문에서만큼 이제 가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국가 안보와 통상을 베이스로 한 첨단 기술과 첨단 산업을 일으키고자 하는 게 지금 바이든 정부의 이제 산업 정책의 특징인데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영양과 관련해 가서 이제 얘기를 드리면 이제 지금 몇 분 남았죠? 전 넘어간 겁니까? 넘어갔어요 지금? 5분 남았어요. 시간 되는데 딱. 이게 이제 5분 남았는 게 아니고 다 됐습니다. 아니요, 네, 동맹론인데 좀 마무리해 주세요. 이게 이제 우리 영양과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게 동맹론인데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워낙 급하게 지금 가다 보니까 말은 동맹을 쓰는데 이게 뭔 동맹이냐 이게 지금 라는 게 클리어하지가 않아요 저게 지금. 그래서 고전에 이제 얘기 드리면 지금 중국을 타겟으로 치는 그리고 미국이 육성해야 될 산업도 지금 반도체는 클리어하게 나왔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가 아직 잘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더 나올 텐데 어쨌든 넘어가서 동맹론으로 와 보면은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동맹론이에요. 이 동맹론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가고 그 경우에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는 건데 동맹이 그냥 헬퍼냐? 내가 가는데 도와달라는 거냐? 안 그러면 정말 파트너로 같이 가자는 거냐 이게? 라는 게 클리어하지 않은데 반도체만 보면은 헬퍼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는 못 드려도 미국이 동맹을 갖고 하는 거는 이제 제이크 설리반인가요? 저기 안보 쪽에 보면은 거기는 이제 포지션 오브 스트렝스라는 말을 써요. 정치학 쪽에서 뭐 쓰는 것 같던데. 그래서 중국과 갈 때 내가 더 우위에 있다. 난 이렇게 혼자가 아니고 이제 많이 있다라고 할 때 쓰는 소위 그런 헬퍼라든지 그런 쪽의 입장인 건지 안 그러면 미국이 가기 위해서는 정말 같이 가야 된다.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이라든지 한일 정상이라든지 한EU 하면서 기술 공동 개발에 대해서 많이 맺었거든요. 지금 같이 하자고. 아직 이제 구체화된 거는 이제 별로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얼마 전에 그래서 에릭 슈미트가 이제 얘기를 했죠. 미국이 그 양반은 이제 보고서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미중 갈등에서는 거의 세계 최고 전문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빨리 에릭 슈미트를 한국에 초청을 해가지고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양반이 뭐라 그랬냐면은 미국이 중국을 이기기 위해서는 일본과 한국 그리고 뒤에는 EU해서 일본과 한국의 very strong 파트너십이 없으면은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양반은 이제 보고 1대1로 붙어갖고 미국에 또 그런 논리도 있어요. 그냥 미국이 혼자 하면 된다는 논리도 있는데 미국 혼자에서는 절대 되지 않고 그것도 그냥 파트너십도 아니고 그 양반이 very strong이 뭘 의미하는지는 이제 구체화되지 않았지만은 그래서 저는 이 영향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단기적으로는 우선 한국이 바이든 산업 정책에 의해서는 손해를 많이 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이 화웨이한테 파는 거 못 팔지 해서 중국의 첨단 제품을 팔기가 이제 어려워져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왜냐하면 이제 막아야 되니까 그걸 이제 그래서 이제 한편 단기적으로 또는 그래서 이제 한국이 이제 재조정을 해야 되겠죠. 중국과의 관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대중 관계 속에서 손실이 꽤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건데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저는 이제 이걸 항상 강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미국과 파트너십을 할 수 있으면은 신흥 기술을 지금 신흥 기술 스타팅 포인트는 비슷비슷하니까 지금 신흥 기술을 한국이 미국과 같이 해나갈 수 있으면은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찬스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 지금 향후 2020년대 쪽에 신흥 기술의 기술과 생산의 문을 열면 한국은 프로덕션에선 제가 볼 땐 공정 기술 쪽에 해서 충분히 가능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기술을 해내면은 우리가 그걸 풀어나갈 때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번에 사실 백신도 한국을 생산의 허브로 했으면 미국이 별 힘을 안 들었을 텐데 미국은 자기 쓰기 바쁘고 좀 세계를 못 도와주지 않습니까? 중국은 지금 물 백신인지 몰라도 지금 세계를 막 도와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게 엄청난 백래시가 이제 미국에 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빨리 그걸 했으면은 한국도 좋고 여러 가지 좋았을 텐데. 근데 어쨌든 지금
이 동맹과 관련해 가지고 저는 미국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그 이머징 테크놀로지를 한국이 억세스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기적으로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힘들다고 하더라도 물론 그 경우에 미국이 중국을 디커플링 한다고 이제 완전히 단절한 모르지만 제가 볼 땐 그러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용기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쉽진 않아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걸 뭐라면 서지컬 스트라이크 전략을 써야 된다. 그래서 첨단 기술이든지 중요한 부분을 중국을 타격을 하고 나머지는 아까 이제 관세도 나오지만 이게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그냥 보편적으로 여는 것이 미국이 동맹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성과 내는데도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경우라면 우리는 적어도 이 첨단 분야의 동맹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가는 게 맞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린 이제 반도체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거를 이제 떠올랐는데 약간 모양이 좀 우스워요. 그러니까 이제 520억 달러를 이제 지금 혁신경제법이 통과돼 바로 나오는데 지금 이제 갑자기 인텔이 이제 파운드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파운드리 지금 TSMC하고 이제 삼성이 지금 7나노 쪽으로 이제 해나가는데 인텔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2024년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3나노, 2나노를 가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이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이제 비싼 돈 주고 TSMC하고 지금 삼성이 7나노, 5나노, 3나노까지 가는 기술을 막 쏟고 이게 하나 설치하는데 20억 달러 들고 한 2조 들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해놨는데 이거는 중국에 이제 수출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그럼 이제 새롭게 인텔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인텔이나 이제 거기 반도체 업계 가는 게 뭐냐면 아니 미국 돈을 지원하는데 미국 기업한테 지원을 해야지 이거 이리저리 다 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미국 업계 입장인데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기사도 났지만은 그럼 삼성이 미국에 투자하고 TSMC가 투자하는데 그에 대한 지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결정할 거다. 이렇게 이제 밀어놨어요 지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동맹론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미국의 어프로치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저는 정부 차원에서 미국 정부에다가 한국 정부가 야 우리 삼성이 투자를 하면은 너희가 좀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라고 적극적으로 좀 묻고 답하고 그러면서 또 더 가까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필요하고 기업도 이거 첨단 분야와 관해서는 미국과의 얼라이언스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이 바이든 산업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한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소위 이머징 테크놀로지의 문을 열어 나가면은 한국이 이 기회에서 좀 더 넘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4시 50분까지인데 벌써 4시 50분이 됐습니다. 또 토론을 마저 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 통상 전문가이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안덕근 교수님께서 통상 정책과 관련해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딱 10분만 써주시면 10분까지 하면 안 될 것 같고 저도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음이 급한데 요점만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수입 제한, 수출 제한, 투자 제한 조치들이 지금 이게 범주가 점점 확대가 되면서 이게 무역에서의 디커플링 문제가 지금 이제 산업 생태계와 기술 생태계가 분리되는 문제가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5G 같은 게 이제 미국과 중국의 기술 표준 같은 것들이 좀 완전 분리가 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산업의 표준을 그럼 어디다 맞춰서 어떤 식으로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이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금 반도체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반도체가 전 세계 글로벌 공급망 심화에 가장 상징적으로 얘기가 됐던 분야가 지금은 이게 완전히 그림이 거꾸로 돼가지고 이 글로벌 공급망이 심화가 됐던 부분을 가장 약점으로 생각을 하고 이걸 지금 무기화하는 지금 기술 안보 전략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미국은 워커 센트릭 트레이드 폴리시라는 거가 가장 중요한 통상 정책, 노동자 중심의 지금 통상 정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번에 미국에 가서 44조억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고 오면서 미국은 굉장히 성공적인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제학하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게 기술 분야가 앞서 나가기 시작을 하면은 이 산업 양극화와 소득 양극화 문제에 대한 설명이 안 되는데 지금 첨단 산업 분야의 이 리쇼링을 실제로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굉장히 성과를 내고 특히 이 공급망 재편 문제의 핵심은 대만과 우리나라 두 나라인데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큰 공급망 재편 전략에 맞추어서 정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우리나라의 그럼 산업 공급망과 회복력은 어떻게 향후에 끌고 나갈 것이냐라는 게 이제 큰 과제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제도화하는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디지털 통상협정인데 디지털 통상협정이 실제로 진도가 굉장히 많이 나가 있습니다. 미국, 일본이 최근에 체결한 디지털 통상협정은 향후에 그 글로벌리 이게 확산이 될 그 템플릿이 돼 있는데요. 이 디지털 통상 협정에 지금 우리나라도 한 싱가포르 그 FTA의 디지털 챕터를 이제 개선시키는 거가 조만간 발표가 될 것이고 이미 대파에 이제 가입하는 것을 저희가 발표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뉴딜 정책을 하면서 우리나라 국내의 디지털 산업을 육성한다라는 취지하에 이게 우리나라 국내 디지털 플랫폼 사업을 그 미국의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로부터 보호 육성을 하자고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 규제를 하고 시장을 좀 제한하는 형태의 조치들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국내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은 지금 미국, EU, 일본이 연대해서 가는 디지털 통상 협정의 방향과 조금 거리가 지금 점점점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트랜지션 코스트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특히 디지털 산업 같은 경우에는 호환성과 이 상호 연계성 같은 것들이 산업 그 제도나 인프라 구축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 정부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걸로 짧은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일찍 맞춰줘서 고맙습니다. 이 두 분 토론에 대해서 아마 뭐 크게 응대할 그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마지막 마무리로서 발표자 두 분께서 각 1분씩 정도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토론자 두 분의 말씀 많은 부분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특히 이제 안덕훈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어떤 산업 생태계와 기술 생태계의 분리로 인해서 이제 약간 그와 관련해서 이제 표준을 어떻게 따라야 될지 이런 문제는 정말 제가 생각하지 못한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그런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이 정도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박사님. 예, 그 토론자 두 분 이제 그 고견은 이제 잘 들었고 이 바이든 정부 이제 전략과 이제 또 우리하고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동맹 관계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사실은 이제 아직 굉장히 이제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 조금 넘은 상태이고 뭔가 이제 지금 과도기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 모든 면에서 지금 과도기라는 측면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이 바이든의 정책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의문이 좀 많이 이제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민주주의 국가다 보니까 지금이야 바이든이 거의 모든 거를 다 잡고 이제 과감하게 그리고 굉장히 속도를 높여가지고 이제 정책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언제든지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그거와 반대되는 성향의 정권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나라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또 이제 어떤 정책의 이제 롤백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소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바이드노믹스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동안 이제 추진되고 오고 있는 친환경이라든가 이런 정책들이 궁극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가기는 하겠습니다만 생각보다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릴지도 모른다. 그러면은 그 과도기 동안에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과연 이제 처신을 하고 대처해야 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 경제와 우리 산업도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이 동맹 관계하고 관련돼서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철군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충격을 많이, 그러니까 정말 이제 미국의 동맹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그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지금까지 동맹 외쳐왔지만 결국은 이제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거냐, 아니면 정말로 진짜 동맹과 같이 갈 생각이 있는 거냐라는 이제 그런 점까지 고려하면은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이제 우리도 이제 몇 개월 뒤면은 이제 또 신정부가 들어서게 되고 같으니까 지금 코로나 이제 팬데믹까지 이제 겹쳐서 생각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그 여러 가지가 겹친 상황에서 이제 우리의 선택이 향후 이제 뭐 20년, 30년, 뭐 길게는 50년까지도 이제 좌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지금 그 상황에,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시대에 처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정부, 민간, 그 다음에 뭐 학계 뭐 다 이제 뭐 연구 쪽도 포함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슬기롭게 대처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제 그 미래에서 이제 살아남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좀 앞으로 다들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대응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한 10분 정도 오버돼 가지고 대단히 죄송하고 지금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해 주신 분들께 기회를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두 분 발표자와 토론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좌장을 맡아주셨던 장지상 교수님을 포함한 모든 참석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션 준비를 위해 5분간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